우리가 요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가 또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수도를 틀어서 꼭 찬물을 써야 하는지, 급할 때는 이 뜨거운 온수가 나오니까 이 물로 음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요. 탕찌개는 물론이고 또 반죽을 할 때, 또 채소를 데칠 때도 물이 꼭 필요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꼭 찬물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냉수와 온수가 나오는 길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차가운 물은 수도관을 타고 바로 수도꼭지로 나오고요. 그렇지만 뜨거운 물은 보일러 배관을 거쳐서 데워져 나오는데, 이때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이 물에 녹아져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납이나 중금속은요, 팔팔 끓여도 제거되지 않는다고 해요. 음식에 안 좋은 냄새가 별 수도 있고요. 수도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는다면 찬물을 이용하더라도 중금속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관은 5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현재 집 수질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부 물사랑 홈페이지나 관할시 군청에 전화해서 수질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소금을 넣으면 끓는 점이 올라가잖아요. 물은 100도에서 끓게 되는데 소금물은 나트륨 이온 또 염화 이온이 극성인 물 분자를 끌어당겨서 기화를 막는다고 합니다. 결국 증발을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끓는 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리할 때 넣는 그 소금의 정도는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고 합니다. 약 1도 정도,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해요. 또 우리가 시중에 파는 식품들을 한번 끓는 물에 이렇게 데쳐서 다시 요리하는 거 많이 보셨죠? 식품 첨가물은 대부분의 열에 약하기 때문인데요. 끓는 물에 데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햄이나 소세지 같이 과도하게 먹으면 구토나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아질산 나트륨 같은 발색제가 들어있는데요. 끓는 물에 2-3분간만 데쳐도 첨가물의 약 80%가 빠져나간다고 해요. 식용 비닐이나 돼지 창자 등으로 코팅된 이런 소시지라면 칼집을 두어 군데 낸 후에 그때 데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베이컨도 산화방지제나 아질산 나트륨, 인공색소 등이 들어있는데요. 끓는 물에 한번 데친 후에 먹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어묵에도 방부제 역할을 하는 코르빈산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먹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팔팔 국이 끓었을 때 소금을 넣으면 그때 거품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저 소금이 기포가 생성되는 기점에 핵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묻은 상태 변화를 할 때 핵이 있어야 하는데 한 움큼 뿌려진 이 소금 알맹이들이 물속에 모두 핵 역할을 해서 기포 생성이 많아지면서 거품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순물하고는 틀리니까요. 소금을 넣고 기포가 올라오는 거 굳이 거르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요리를 할 때 아무리 급해도 꼭 찬물을 써야 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요즘에 의학 정보를 보면요. 머리를 감는 시간이 아침보다는 저녁에 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이렇게 먼지가 쌓인 거를 깨끗하게 씻고 자는 게 좋은데, 문제는 머리를 잘 말리고 주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싹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머리카락은 꼭 바싹 말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잠자리에 들면요. 피부와 모발의 건강뿐 아니라 호흡기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고 해요. 머리카락이 젖은 채 잘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피부과 전문의인 노엘 셔버 박사에 따르면 박테리아와 세균은 따뜻하고 이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약간 젖은 채 잠을 자게 되면 자는 동안 두피에서 번식해서 베개와 침구로 옮겨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이 셔버 박사는 가장 흔하게 말라세지아라는 효모가 두피에 쌓여 각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라세지아균은 다양한 피부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얼굴과 피부에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잠을 자게 되면 이 여드름과 농포가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건데요. 진균성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요. 여드름이 많은 환자를 보면요. 머리가 젖은 채 잠자리에 들어서 젖은 베개에 얼굴이 닿는 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머리카락을 완전히 말리지 않고 자게 되면요. 머리카락도 손상이 된다고 해요. 젖었을 때는 머리카락에 탄력이 생기고 약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머리카락이 끊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또 비듬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물론 저녁에 감는 게 좋지만 이렇게 잘 말리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아침에 감는 게 또 낫겠네요. 무심코 저녁에 이렇게 머리 감고 수건을 깔고 자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머리를 안 말리고 자거나 또 베개 커버나 침대 시트, 잠옷 같은 경우 자주 세탁을 안 해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별다른 원인은 없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조금 안 좋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머리가 젖은 채 자고 있진 않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주방에서 음식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세균이 가장 많다고 알려진 싱크대뿐 아니라요. 세균이 많음에도 놓치기 쉬운 구역들도 있어요. 주방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공간과 효과적인 청소 방법 알아봤습니다. 냉장고에 많은 음식물이 보관되어 있는 만큼 세균 번식에 취약한 공간이 바로 냉장고입니다. 하지만 청소가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또 냉장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또 위험한 공간이 냉장고라고 합니다. 특히 그 손잡이 부분인데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질 때 손을 씻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여는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냉장고 손잡이에 리스테리아균, 노로바이러스, 포도상규균,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들이 증식할 위험이 많고요. 냉장고 손잡이에는 알코올이나 따뜻한 비눗물, 식초, 탄물 등으로 수시로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얼음틀인데요. 얼음틀을 자주 세척하지 않으면 각종 세균이 증식할 위험이 있다고 해요. 특히 리스테리아균은 영하 20도 이하에서도 생존력이 강해서요. 얼음 속에서도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리스테리아균이 생장 증식을 해서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되면 폐혈증이나 뇌수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노로바이러스도 생존력이 너무 강해서 얼음 속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에 2분 이상 담갔다가 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세척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식초를 섞은 물에 얼음틀을 20분 정도 담갔다가 물로 씻어낸 후에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냉장고 속에 고기 칸이나 채소 칸에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효모, 곰팡이 등이 증식할 위험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냉장고 고기 채소 칸을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청소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청소할 때 중성세제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베이킹소다는 세균을 끌어당기고 살균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중성세제를 사용할 때는 따뜻한 물에 깨끗한 천이나 스펀지를 이용해서 닦아주면 되고요. 베이킹소다를 한 5스푼 정도 가량 섞어서 사용하면 좋다고 해요. 냉장고 칸을 청소한 후에는 냉장고 온도를 바로 낮게 유지해서 세균 증식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합니다. 또 주방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수세미와 스펀지인데요. 세균이 많이 증식하기 쉬워서 소독과 교체가 필요합니다. 설거지 후에 음식물 찌꺼기가 잔류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수세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자레인지에 한 2분 정도 돌려주면 세균을 99%는 박멸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스테인리스 소재가 들어간 수세미는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베이킹소다, 식초, 따뜻한 물을 섞어서 수세미를 담가주고요. 표백제를 섞은 물에 담가서 소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양념통도 문제인데요. 세균이 증식한 식재료를 취급한 후에 우리가 양념통을 만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차 오염의 위험이 큽니다. 또 양념을 사용할 때 대용량의 통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음식을 조리할 때 양념통 내부에 습기가 차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념은 되도록이면 작은 용기에 소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양념 주변도 따뜻한 물이나 중성 세제 등을 사용해서 자주 세척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부들이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죠? 밥은 밥통이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 하지만 이 하나하나 다 일일이 날짜 체크해서 이번 주는 어디를 해야 되겠다. 다음 주는 또 어디를 해야 되겠다. 정말 표시도 안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 먹는 집밥을 대할 때 정말 맛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꼭 잊지 마시고요. 포장이 예쁘게 된 핸드크림 사서 선물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의외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장소를 얘기하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흘렀네요. 식초물에 냉장고, 손잡이, 양념통 꼭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이것의 섭취를 줄였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다.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지방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죠. 에너지를 생성해줄 뿐 아니라 호르몬 생성에도 지방이 관여하기 때문인데요. 지방이 부족하다는 그 대표적인 신호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머리카락이 빠지고 윤기가 없어진다. 그러면 지방이 평소 섭취보다 적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가늘고 건조하거나 잘 바스러지고 또 색깔이 하얗게 변하기까지 하는데요. 지방이 탈모에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나는 이 두피와 모낭 주변에 혈관과 피지선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적당한 지방이 유지되어야 두피 혈관에 피가 원활하게 흘러서 두피가 촉촉해지고 또 머리카락에도 영양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또 지방이 불편해지면요. 화장실이 좀 불편해지는데요. 변이 묽고 잔변감이 늘 있다면 지방질이 부족해서 위장막에 상처가 난 상태일 수 있답니다. 지방은 점막을 감싸주어서 내벽을 보호해주는데 지방이 부족하게 되면 음식물이나 이 스트레스로 인한 자극을 막을 수가 없어서 염증이 오히려 생긴다고 해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채소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고기나 생선, 지방의 적당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지방을 줄이게 되면요. 혓바늘이 자주 돋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는데요. 입안의 염증은 바이러스도 원인이지만 지방이나 이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부족하고 또 피곤할 때 생깁니다. 지방이 입의 점막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해요. 예전에는 지방 그러면 꼭 안 먹어야 될 것 같고 이상하게 지방을 많이 먹으면 내 몸에 죄를 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기도 너무 살코기로만 이렇게 먹고요. 지방은 좀 떼어내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지방의 역설 이런 다큐도 나오고요. 어느 정도 지방의 섭취는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양의 3요소 배웠잖아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거 배웠듯이 지방도 역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니까요. 너무 피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게 극단적으로 피하기보다는 필요한 영양을 잘 공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이것을 줄였다가는 머리카락도 빠지고 혓바늘도 나고 장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렇게 지방 부족으로 나타나는 신호를 잘 감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겹살 먹으면서 지방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미국 75세에서 80세 노인 42%가
심혈관 또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혈액 응고 기능을 억제해서 심뇌혈관 질환의 기폭제인 혈전 형성을 막지만 뇌출혈에 부작용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50세에서 80세 성인 2,657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전국 건강한 노화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75세에서 80세 노인 중에 42%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 중 57%는 심뇌혈관 질환 병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서 31%는 아스피린이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시간대 메디컬 센터 혈액학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스피린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최신 정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의 71%가 4년 전부터 복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개정되기 전의 지침을 따라서 아스피린을 복용했다는 의미죠. 미시간대 메디컬 센터 심장내과 교수는요, 아스피린 지침이 바뀐 만큼 40세 이상 연령층은 심뇌혈관 질환, 가족력, 과거의 건강 문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 혈당, 생활 습관 등으로 평가된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의사와 상의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피린에 대한 지침이 꾸준히 바뀌고 있는데요. 혈전 억제 효과와 뇌출혈 부작용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새로운 지침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이미 여러 번 겪었거나 가족 건강과 가족력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만 선제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와 협회는 2019년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고 출혈 위험이 없는 40세부터 70세 연령층만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면 상극인 약들도 많이 있는데요. 고혈압 약 중에서 암로피딘 성분은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면 위장관 출혈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뇨병 약 중에서는 메트포르민이 아스피린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지고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출혈을 증가시키거나 신장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정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이게 좋다고 했어. 이만큼 약을 복용하는 게 괜찮다고 했어. 그것만 믿고 약을 복용하기보다 의사와 상의하고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과 충돌은 없는지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의 42%가 복용하고 있다는 아스피린, 부작용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0.1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바뀌지도 않는다고 해요. 좋은 첫인상보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내내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 말은요, 제 말이 아니고요. TV에서 흘러나오는 광고 멘트입니다. 너무나 좋은 명언 아닌가요? 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함께하는 내내 좋은 인상을 남겨도 바꾸기 힘든 이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또 매우 빠르게 형성되는데요. 상대에 대한 즉각적인 이미지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3초의 법칙이라고 해요. 모든 첫인상은 3초 안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좀 충격적이긴 한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건에 관해서도 그렇다고 해요. 그 물건을 딱 보는 순간 3초 안에 이 물건의 기능이 어떻고 이거보다 3초 안에 사고 싶다, 사야 한다 이게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물건에 대한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3초의 법칙, 첫인상이 3초 안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해요. 대략 0.1초. 그 0.1초 안에 상대에 대한 첫인상이 결정된다는 연구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만 보여주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또 유능성, 신뢰성, 공격성까지 매력, 이 5가지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는데요.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말처럼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특징을 알아맞혀 보라고 한 것인데, 그랬더니 이 평가의 결과는 0.1초 보여주는 경우나 시간 제한 없이 오래 보여주는 경우나 둘의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빠르게 형성된 첫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요. 또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놀라운 결과인데요. 여러분은 대충 상대를 파악하는데 몇 초가 걸리시나요? 그런데 첫인상을 좌우하는 거는 물론 이제 외적인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 외적인 그런 요소를 감안하는데 꼭 얼굴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 옷의 스타일도 첫인상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말 이 때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옷을 적절하게 잘 입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도 같습니다. 또 하나가 첫인상에 포함되는 게 저는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처음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주고받을 때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장소의 상황이나 날씨, 시간과 나의 나이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또 과하지 않은 말투, 어쩌면 예의나 이 매너는요, 꼭 어떤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또 그 상황에 맞는 모든 제스처가 여기에 또 포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